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회계관리 2급을 같이 공부하고 강의하게 된 정호재 회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실 텐데요. 저와 함께 회계가 얼마나 쉬운 과목이고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회계가 대부분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강의할 테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를 공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었잖아요. 큰 마음을 먹었으니까 큰 마음을 먹은 만큼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 여기서 말하는 소기의 성과는 시험 합격 플러스 실력 향상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계관리 2급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저희 목차를 먼저, 교재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어떤 순서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을 보면 목차 처음 보면 회계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회계의 개념, 그 다음에 부기, 분계장, 총계정 원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챕터 2 계정 과목 이해하기 파트에서는 저희 재무제표 구성 항목인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챕터 3에서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마무리 과정, 이제 챕터 3에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챕터 4에서는 이렇게 다 작성되고 완성된 재무제표를 어떻게 쉽게 읽고 해석하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계의 첫걸음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개념 보면 회계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우리 가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작성하시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본인들이 이제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라는 걸 통해서 작성을 하죠. 가계부. 가계부가 뭐냐? 현금의 수입, 그 다음에 지출 항목을 일자별로 기입하는 거. 1월 2일 날 월급 수령 100만 원 수령했는데 1월 3일 날 식료품으로 10만 원 지출. 네. 이렇게 심지어 우리 가게도 이 가계부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근데 이 회사 또는 기업, 회사 또는 기업도 자체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을 하죠. 경영활동을 수행을 하는데 이 경영활동 수행 중에 이 회사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해서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 이 보고하는 절차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회계라 그런다. 회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업 용어로 기록하는 거다. 예, 기업 용어로 기록하는 거다. 이 회계가 바로 기업 용어, 기업 언어다. 예. 그래서 회계란 무엇일까?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여기서 유용한 재무적 정보가 바로 회계죠. 이걸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쉽게 말하면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네.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요약해서 이거를 정보로 산출하고 이 정보를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회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이해관계자는 총 6개로 나눠집니다. 총 6개. 첫 번째, 주주. 주주는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질까요? 배당금. 주식을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죠. 올해 배당금은 주주가 내가 얼마나 받을까? 관심이 있겠죠. 그 관심을 갖는 척도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재무제표가 좋으면 아, 난 배당을 많이 받겠구나. 올해 이익이 많이 안 나면 아, 배당을 조금 받겠구나.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주주는. 네,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자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이 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니 빌려줘도 되는 회사일까? 좋은 회사라면 빌려주고 안 좋은 회사라면 안 빌려주겠죠? 예. 그래서 채권자도 이해관계자고 경영자. 경영자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예, 대표이사가 과연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될까? 라는 게 궁금하죠. 예, 궁금할 테고. 종업원. 종업원도 궁금하죠. 종업원은 올해 성과급. 올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성과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궁금하죠. 예, 종업원도 궁금하고. 거래처. 거래처는 이 회사와 거래를 해도 될까? 궁금할 테고요. 예. 이 과세당국. 과세당국은 올해 세금은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궁금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경영자와 종업원 이 두 개를 합해서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고요. 예. 나머지 주주, 채권자, 거래처, 과세당국은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예. 내부와 이해를 구분하는 기준 뭔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그 회사에 근무하느냐, 근무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죠. 다시 회계 정의 다시 읽어볼게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한마디로 회계는 뭐냐? 회사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들, 외부 또는 내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예. 그럼 이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라는 게 또 있고요. 네 번째,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주석. 주석까지. 요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재무제표고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내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거냐, 아니면 내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회계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무슨 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 즉 경영자가 정보를 필요하는 바로 관리회계. 그럼 여기서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아까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과세당국. 요게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 즉 경영자. 경영자가 필요로 한 게 관리회계인데요.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각각 작성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자,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달이 돼야 된다. 왜냐면 어떤 기준 없이 작성을 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면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전달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바로 뭐냐? 이 기준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다.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예요.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 없다. 기준이 필요 없이 본인들의 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통일된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통일된 기준 없이 회사 자체적인 기준으로 작성되고 이용하는 게 관리회계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
회계관리 2급에서는 뭘 배운다? 우리는 재무회계를 배운다. 재무회계를 배운다. 관리회계는 경영자만 필요한 회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희 교재를 보면 목적 볼게요. 목적의 외부 공표 목적이 바로 재무회계다. 다만 목적의 내부 관리 목적이 바로 이 관리회계다. 내부 관리 목적이 관리회계. 정보 이용자 볼게요. 정보 이용자는 이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기관, 협력업체. 협력업체가 바로 여기서 거래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경영자, 그 다음에 관리자, 실무자,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크게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이제 경영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공되는 정보 내용은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재무회계에서는,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는 사업부별 손익정보, 그 다음에 자가제조, 외부구입 의사결정, 전략수립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를 관리회계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기준은 볼게요. 작성 기준은 내부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자체 기준, 자체 회사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회사의 경영활동을 작성하고 기록을 하죠. 보고 시점은 재무회계는 보통 1년 단위, 보통 1년 단위로 이거를 공시하죠. 어디 공시하죠?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요 5가지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정보 전달의 수단. 그 수단이 뭐냐? 이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주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제표의 정의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이라 함은 보통 회사의 회계기간은 1년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바로 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기간 말이라 함은 12월 31일에 재무상태 등에 관한 회계정보. 이 재무상태에 관한 회계정보가 바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등에 관한 회계정보를 주주, 채권자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각종의 보고서이다.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집계한 표. 그 일목요연하게 집계한 표가 바로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작성되는지 먼저 보려면요. 우리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고 회사 아무거나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 또는 뭐 현대자동차 또는 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상세히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느니, 자, 바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데요. 기업 회계 기준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회계 기준이란 회사가 다양한 경영 활동을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다. 기준으로서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어 같은 것이다. 예, 공용어 같은 것이다. 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KIFRS라는 게 있어요. KIFRS. 예, K는 코리아, IFRS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보통 IFRS 기준은 보통 상장사, 모든 상장사는 이 IFRS 기준을 사용을 하고요. 비상장사도 채택이 가능하다. 채택이 가능하다. 채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건 대부분 비상장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상장사는 원칙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 다만 본인 선택에 따라서, 회사 선택에 따라서 IFRS 기준도 가능하다. 자, 그럼 상장사와 비상장사 나누는 기준이 뭐냐? 상장사와 비상장사. 상장사는 뭐죠? 상장사와 비상장사. 상장사는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한 거예요. 공개. 기업을 공개. 그래서 주식도 주식거래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게 상장사고요. 비상장사는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하려면 우리 한국증권예탁원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도 개별 주주별로 이제 거래를 해야 돼요. 개별 주주별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거의 상장사죠. 다. 우리는 상장사에만 주식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하려면 증권회사 사이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서 이제 개설하고 나서 이제 살 수 있는 회사는 상장사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를 볼게요. 분식회계는 뭐냐? 분식회계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거예요. 위배. 예,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분식 회계다.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에 분식 회계란 이와 같이 잘못된 회계 정보, 즉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 정보를 의미한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종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종류는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1년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출입 내역을 보고하는 게 현금흐름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게 되겠고요. 주석은 재무제표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요.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기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 과정. 기본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 발생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기업 과정. 예. 계속기업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갈 거다. 예,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유지하고 존속할 거다라는 가정을 해야지만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의미가 있지. 회사가 만약에 내년에 청산할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 그 청산에 맞춘 청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예, 기업회계 기준이 그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 기업회계 기준은 계속 기업을 가정으로 해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이 청산할 거다, 내년에 없어질 거다 라고 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발생기준. 발생기준과 반대말이 있는데요. 발생기준의 반대말은 바로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발생주의하고 반대말은 현금주의인데요. 재무제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발생주의는 뭐냐? 일단 현금주의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을 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즉,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현금주의고요. 발생주의는 뭐냐? 발생주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금리가 많이 높아서 은행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죠.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고 이자 납입을 다음 달에 해요. 다음 달에 하는데 이자는 다음 달에 현금이 나가지만 하루 지날수록 뭐가 발생하죠?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를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기록을 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현금주의는 돈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이 나갔다. 이자 비용으로. 그럼 돈 나갈 때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고요. 발생주의는 뭐냐?
돈 나가지 않아도 돈 나가기 전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99원이라고 하면 이자 비용 99원을 이걸 부채로 계산을 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99 발생했잖아요. 이자 비용은 현재 지출되진 않았으나 그럼 지출되면 어떻게 해요? 지출되면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 1 계산하고 현금 100 하고 미지급 비용 99원 없어뜨리고. 예.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리 재무제표는 뭘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현금주의가 아니고 바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예. 발생을 하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면 현금의 유출입이 없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회계 처리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2가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예, 재무상태표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교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자, 일정 시점.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은 바로 언제다?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재무 상태란 현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과 동자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따라 타인에게 조달한 부채 및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즉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서 말하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바로 12월 31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정태적. 예, 정태적. 이 정태적이라는 표현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태적 보고서와 반대말이 바로 뭐죠? 동태적 보고서죠. 동태적 보고서. 동태적 보고서는 바로 손익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 즉 일정 시점, 딱 그 시점 12월 31일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태적 보고서. 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바로 뭐죠? 왼쪽에 자산. 예, 왼쪽에 자산이 기록되고요.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예,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왼쪽에 자산 항목을 회계 처리를 하고요.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항목을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재무상태표는, 자, 일단 재무상태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 자산, 왼쪽이 자산이고요. 오른쪽이 여기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있는데, 이 자산은 크게 또 뭘로 나눠져요? 자산은 또 유동자산하고, 유동자산하고, 또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 유동자산 항목 안에 뭐가 있냐?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뭐 미수금, 뭐 선급금, 뭐 단기 대여금, 뭐 요런 게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주로 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뭐 이런 항목들이 비유동자산에 속하고요. 부채는 또 유동부채와 이것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크게 그럼 유동부채 항목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유동부채 항목 안에 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등등등이 있고요. 이 유동자산, 유동부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계정 과목도 많은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쓴 거고요. 비유동부채는 이거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본,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금이 있고 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또는 결손금, 이렇게 5가지로 자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챕터 1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챕터 2 가면 제가 아까 목차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산 항목에는 뭐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뭐 이런 거, 비유동자산들 세부 계정 과목, 또 부채 세부 계정 과목, 자본 세부 계정 과목을 추가적으로 더 배울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런 항목이 있다 정도라고 하고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자산 볼게요. 자산은 뭐냐?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현금이 생기고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 외상 대금을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물이나 창고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현금, 매출채권, 건물, 창고 등과 같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자, 자산, 부채. 자, 자산의 정의는 회계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자산이라고 하고요. 부채는 뭐야?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정의.
마지막 부채 마지막 단락에 보면 차입금과 같이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 미래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무를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은 회사 소유주인 주주들의 순자산으로 총 자산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총 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자, 이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가능한데, 자산은 이쪽에 있는 걸 다 더한 건, 왼쪽에 있는 걸 다 더한 건, 오른쪽에 있는 걸 다 더한 거하고 같아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본만 남겨놓으면, 절로 넘어가면, 부채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겠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6가지. 구분 표시의 원칙, 그 다음에 총액주의 원칙,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의 원칙,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의 표시 방법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총액주의는 말씀을 드리면 순액으로 표기하지 않고요. 거래가 발생하면 이거를 순액, 즉 네팅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걸 다 총액으로, 거래되는 건 모든 거래 금액을 합해서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총액주의 원칙이고요.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유동자산은 먼저 왔죠? 유동자산 먼저 오고 비유동자산이 이제 그 다음에 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게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하고 구분해서 표시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회사의 이익, 이게 자본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주주 외의자, 주주가 아닌 사람과의 발생한 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 만약에 거기서 손실 났으면 이제 결손금.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뒷 챕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거는 결산되기 전에 계정 과목이거든요.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거는 재무제표 표시하고 공시할 때는 이거는 적절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내역이고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선급금 이런 걸로 바꿔서 표시해야 되고, 가수금 이런 거는 선수금 이런 걸로 바꿔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항목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여기서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산출한 것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쉬워요. 그냥 수익에서 뭘 빼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죠. 예,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예. 단순한데 이 수익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또 비용의 종류도 계정 과목별로 여러 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원인을 보고하는 기본 재무제표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활동 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입니다. 예, 동태적 보고서. 왜 동태적이냐? 일정 기간이잖아요. 일정 기간.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동태적 보고서고요.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거다. 예,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거면 수익이 크면 이익, 비용이 크면 손실. 예, 이렇게 나타내고요. 거기 손익계산서 보면 크게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게 이익,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수익.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은 말 그대로 나한테 경제적 효익, 예, 경제적 효익이 온 거죠. 예. 자, 읽어볼게요. 수익의 정의가 뭐냐? 수익이란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하거나 실현한 금액으로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용역 수수료 등과 같은 것입니다. 수익은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빚을 탕감하는 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직접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경우에나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 이 바로 순자산이 뭐냐면요. 이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 이 순자산. 이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그럼 회사에 뭐가 증가하게 된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 이퀄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예,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자, 이게 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냐면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그냥, 거기 보면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잖아요? 이익. 예, 이익. 예를 들어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60이어서 이익이 40 나왔다. 이 40이 어디로 가느냐? 이익이 나는 이 40이 바로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향후에 배울 텐데요.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익 40이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익잉여금이 어디 있어요? 자본의 항목이잖아요. 자본 항목이 40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자본이 늘어난다. 즉 자본이 순자산이니까 순자산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익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뭐 매출액,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뭐 이런 게 수익 항목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거나 발생한 금액으로서 매출한 물품의 원가 또는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전비, 운반비 등과 같은 것인데요. 비용은 종류 한번 볼게요. 매출 원가, 급여, 광고 선전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런 게 있는데요. 예. 향후 챕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까지 보고 잠깐 쉴 텐데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예. 실현주의,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 표시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총액주의는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표시도 아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과 동일합니다. 예.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만의 구분 작성 기준은 3가지죠.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예,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예. 발생주의는 배웠으니까 이제 실현주의는 그냥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자, 이 실현주의는 바로 이 수익 인식 기준이고요. 이게 바로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을 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거기 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을 하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실현주의는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 수익, 비용, 대응은 이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할 때 이제 인식된 기간에 인식하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데요.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